인류 역사는 믿기 힘든 승리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지만 어쩌면 더 많은 끔찍한 참상으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때로는 절박함 속에서 발생하지만 불행히도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000년 이상 전 동아시아에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매우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다루는 사건들은 짧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더라도 매우 충격적일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초기에 그리고 가장 오래된 지속적인 문명 중 하나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중국의 기록된 역사는 많은 논쟁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중국의 기록된 역사가 기원전 2100년경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기원전 1600년이 더 정확한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국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매우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긴 역사는 왕조라는 시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중국 기록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왕조는 하왕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왕조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하왕조부터는 확실히 기록된 역사가 존재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왕조는 기원전 1600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서기에 들어서면서 역사 기록은 더 상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게 되어 고대 중국 문명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6번의 분열과 통일을 겪었으며 서기 581년에는 수왕조 아래에서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왕조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그 쇠퇴는 곧 당왕조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당왕조는 중국의 많은 황금기 중 하나로 여겨지며 문화와 예술적 성장이 두드러진 시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왕조는 지금도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와 문학이 만들어진 시기로 여겨집니다. 또한 당왕조는 군사적 발전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대를 조직하여 비단길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려는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했습니다. 비단길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것은 중국을 가로지르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끝까지 이어지는 무역로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왕조가 150년 가까이 지속될 무렵 중국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700년대 중반 왕조는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755년을 앞두고 그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그 시기 알록산이라는 군사가 반란군을 조직하며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12월 알록산은 북중국의 황제임을 자칭하며 연왕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 일어난 사건은 알록산의 난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황실 정부를 전복하려는 연왕조의 군사적 캠페인이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기 수년 전 당왕조에는 장순이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 계급에서 빠르게 승진하며 훌륭한 군사 지도자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리더십 잠재력이 있는 병사들을 각 지역으로 배치하여 소규모 정부에서 경험을 쌓도록 했습니다. 장순이 준비되었을 때 그는 인근 지역으로 파견되었으며 주로 행정 업무를 맡는 동시에 군사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록산의 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반란이 시작되자 연군은 중국의 통일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도시들을 점령하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반란군이 첫 번째 몇몇 도시들을 점령하고 기세를 올리자 당왕조에 충성했던 많은 장군들과 군 관계자들이 이를 가망 없는 싸움으로 보고 알록산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장순의 상관도 있었으며 그는 부하들이 자신을 따라 반란군에 합류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장순은 당황제에 대한 강한 충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상관이 그에게 반란군 장군을 환영하기 위해 대표단을 구성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는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순은 명령대로 대표단을 구성했지만 반란군 장군을 만나러 가지 않고 그들을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의 사당으로 이끌었습니다. 도교는 인간과 동물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철학이자 종교입니다. 노자는 중국 역사에서 깊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장순은 대표단에게 강한 영감을 줄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전해지기로는 당왕조의 모든 황제는 노자의 직계 후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에 장수는 사당의 병사들을 모아 열정적인 연설을 했고 그 연설은 병사들을 감동시켜 눈물 짓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연설이 끝난 뒤 장수는 병사들의 반응을 지켜보았고 모든 병사들이 당황조의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동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충성스러운 병사들을 모아 1000명의 자원군을 조직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인 용구로 행군하여 요새에 주둔했습니다. 곧이어 반란군이 요새를 점령하려고 도착했으나 놀랍게도 병력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장순의 부대는 1만 5천 명이 넘는 반란군을 막아내며 3분의 2 이상의 적을 섬멸하고 후퇴시켰습니다. 다음 달 알록사는 4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장순의 병력도 증가했지만 겨우 3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놀랍게도 이 병력만으로도 도시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전투 중 반란군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당군을 압도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넘기 위해 사다리를 사용했지만 장순의 병사들은 이를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다리가 성벽에 닿고 반란군이 오르기 시작하자마자 장순의 병사들은 사다리에 불을 붙였고 결국 많은 반란군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불길에서 벗어나려다 추락해 사망하거나 불타는 상태로 지상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끊임없이 반복되었지만 반란군은 요새에서 장순의 부대를 제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반란군은 이것이 장순의 부대가 화살이 떨어졌다는 의미라고 믿었고 총사령관은 반란군 지도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이는 모든 것이 장순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전령들이 반란군 지도자의 위치로 올라가자 장순은 그들을 예리하게 관찰하며 어느 쪽이 지도자인지 확인하자마자 궁수들에게 그의 방향으로 화살을 퍼붓도록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살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가자 반란군은 당군의 화살이 떨어졌다는 믿음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중 한 발의 화살이 반란군 지도자의 한쪽 눈에 박혔고 이로 인해 반란군은 공황 상태에 빠져 후퇴했습니다. 반란군 지도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16일간의 공방전 동안 2만 명 이상의 반란군이 사망하며 알록산의 군대는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당황조에게 결정적인 승리가 되었어야 했지만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군대 전체가 점차 세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까지 반란군은 병력이 13만 명을 초과했으며 모든 병력이 수양을 점령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수양이 함락되면 반란군은 중국 남부 전체로 진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알록산이 중국 전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수양태수는 장순이 요새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군대를 이끌고 도시로 오도록 요청했습니다. 반란군이 남쪽으로 진격해오는 동안 태수는 그들이 수양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식량과 보급품을 비축해왔습니다. 그러나 757년 수양 태수보다 더 높은 직위의 군관이 그에게 다른 요새들과 보급품을 나누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은 공성전이 진행됨에 따라 상상도 못할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성전이 시작되었을 때 장순과 태수의 연합군은 겨우 6,800명의 병력만 보유하고 있었고 반란군은 병력면에서 19대 1의 우위를 점했습니다. 반란군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도시를 포위하여 군대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다른 요새들과 식량을 나누라는 운명적인 명령과 외부에서 보급품을 들여올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여름이 되자 병사들은 하루에 겨우 소량의 쌀만 배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당군 병사들은 군사구역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동물, 곤충, 식물을 먹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군대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곧 장순의 병사들은 육체적으로 눈에 띄게 지쳐 보였고 알록산 군대의 총사령관은 이를 보고 더 많은 병력을 수양으로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적으로 훨씬 많은 병력, 유리한 위치, 그리고 약화된 당군을 바탕으로 알록산의 군대는 수양을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군 자원병들은 계속해서 알록산 군대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 병사들은 굶주리고 극도로 탈진한 상태였지만 알록산 군대가 성벽에 사다리를 걸 때마다 당군 병사들이 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점에서
알록산 군대의 총사령관은 심지어 말이 끄는 수레를 사용해 성벽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결국 이는 또 다른 실패로 끝났고, 이로 인해 알록산 군대는 상당한 병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편 반란군의 모든 공격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장순의 군대는 빠르게 병력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7월 말까지 당군은 생존자가 1600명밖에 남지 않았으며 지원 요청을 보낼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장순은 그들이 결국 패배할 것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병사들은 끝까지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복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반란군이 도시 남쪽으로 진군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들은 거의 저항을 받지 않을 것이고 결국 당왕조는 무너질 것입니다. 7월이 지나 8월이 되면서 당군은 도시 내의 거의 모든 동물, 채소, 곤충을 먹어치웠고 다시 한번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장순은 병사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기에 반란군의 강화된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가장 뛰어난 병사 30명을 선발하여 난기운 대장을 이 임무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난기운은 당군에서 가장 뛰어나고 유망한 병사였기에 그가 반란군을 뚫고 지원을 요청하는데 실패한다면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시 한번 난기운과 그의 병사들은 거의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도시의 한쪽에서 반란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렸고 단 3명의 사상자만 발생한 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 남은 27명의 병사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며 지방 관리들에게 병력과 식량을 요청했지만 어디에서나 거절당했습니다. 린후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난기운은 장순에 대해 강박적으로 경쟁심을 품고 있던 태수를 만났습니다. 그 태수는 장순에 대해 극도로 질투심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이유만으로도 그는 난기운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난기운을 자신의 병력에 합류시켜 반란군이 결국 도시에 도착했을 때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수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병사들처럼 난기운도 굶주려 있었고 태수는 기회를 잡아 그를 위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난기운은 크게 분노하며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요새에서 굶주리고 있는 병사들에게 이는 불공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수에게 비록 그의 지원을 얻지 못하고 임무에 실패했지만 자신이 적어도 노력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를 남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사 기록은 이후의 사건에 대해 다른 버전을 제시하지만 난기운은 실제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물어뜯었다고 전해지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도시를 떠났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지만 난기운의 임무는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태수가 3000명의 병력을 그와 함께 보내주었지만 수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난기운은 그 병력들을 반란군의 방어선을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서도 격렬한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결과가 훨씬 더 나빴습니다. 3000명의 병력 중 겨우 1000명만 반란군의 방어선을 통과해 수양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이 약간의 병력 증가는 도시 방어에 도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절망적인 상황에 또 다른 1000명의 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로 식량을 들여오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당군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도시 전체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고 남아있는 소량의 식량은 너무나 귀중해져서 시민들은 약간의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자녀를 교환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결국 먹을 것이 전혀 남지 않게 되자 절박한 상황에 처한 당군은 마지막 선택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도시에서 사망한 병사들과 민간인들의 시신을 수집하여 요리한 뒤 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것마저 모두 소진되고 병사들이 다시 배고픔에 시달리자 어느 날 밤 장수는 병사들 앞에 서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 황제에 대한 충성을 다한 병사들에게 높은 찬사를 보냈으며 자신이 그들에게 빚진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곁에 서 있던 첩의 손을 잡아 병사들 앞에 데려갔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병사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희생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마친 뒤
장수는 병사들 앞에서 자신의 첩을 죽였습니다. 그 일이 끝난 후 그는 요리사들을 불러 병사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병사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음식을 거부하며 공공연히 눈물을 흘렸지만 장수는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했고 굶주린 병사들은 결국 명령에 따랐습니다. 이 첫 사건은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될 문을 열었고 수양에서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후 병사들은 도시 거리를 돌아다니며 모든 여성을 모아 요새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요새에서 그들에게도 장순의 첩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시의 모든 여성이 사라지자 병사들은 노인들에게로 눈을 돌렸고 그들이 사라지자 젊은 사람들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태수도 자신의 하인들을 같은 목적으로 내주어 도시 방어를 연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끔찍하게도 병사들이 배를 채운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잠시 늦췄을 뿐이었습니다. 반란군이 도시를 점령하려는 시도가 거듭될수록 당군의 병사들은 점점 더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10월 초까지 장순의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움을 이어갔지만 당군의 병력이 점차 줄어들면서 반란군은 마침내 도시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란군은 장순, 남기운, 그리고 태수를 생포하여 반란군 지도자 앞에 데려갔습니다. 반란군 지도자는 이 세 사람, 특히 장순에게서 용기를 보았고 그가 연군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순과 반란군 지도자 사이의 대화가 기록되었는데 그는 장순에게 왜 눈꺼풀이 찢어지고 이가 부러질 정도로 결연한 의지로 싸웠는지 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반란군 지도자는 단검의 칼날을 장순의 입술 사이에 끼워 넣어 입을 열도록 강요했습니다. 장순이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이빨 중 3개를 제외한 모든 이빨이 부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순의 입에서 단검을 빼낸 후 그는 찢어진 이빨로 이제 도시를 점령한 모든 반역자들을 씹어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반란군 총사령관은 이들을 반란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아무리 설득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황조에 충성한 병사 33명과 함께 장순, 남기운 그리고 태수는 반란군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약 10개월 동안 장수는 13만 명의 알록산 군대를 저지하며 당군 병력이 400명만 남을 때까지 수양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공성전 동안 어느 시점에서도 장수는 10,000명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도시를 방어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군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방어전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한 업적이며 장순과 그의 병사들이 수양 공성전에서 달성한 것은 세계 군사 역사에서 인간의 불굴의 의지로 알려진 다른 유명한 순간들과 견줄 만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 대가는 과연 가치가 있었을까요? 결국 수양을 오랫동안 방어한 덕분에 알록산 군대는 남쪽으로 더 진격하여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반란군은 오랜 시간과 큰 대가를 치른 후 마침내 도시를 점령했지만 그들의 통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양이 함락된 지 3일 후 당군의 증원군이 마침내 도착했고 4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도시는 다시 탈환되었습니다. 알록산의 난은 이후 762년까지 계속되었지만 결국 당황조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란은 중국 전체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이 전쟁 동안 약 3,600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가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반란군을 결국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당황조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약화되었고 결국 907년에 붕괴하며 중국은 여러 독립왕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장순과 그의 병사들이 힘겹게 전력을 유지하던 시기 동안 그들은 도시 인구를 약 2만에서 3만 명 정도 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그들은 정말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